박한선 박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한선입니다. 무엇보다도 스튜디오에서 뵙는 게 이렇게 반가운지 그래요. 몰랐네요. 예, 저도요. 예. 네. 월요일에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된다고 하셔서 정말 걱정 많이 했고 네, 네. 그때 스튜디오에서 그냥 줌으로 잠깐 뵀는데요. 박사님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월요일 첫 방송이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뭐 타 방송사에 방송을 하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스태프진 중에 한 분이 이제 확진이 돼서 저도 혹시 이제 코로나 방송인데 제가 코로나로 옮기는 또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득이하게 2시간 전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줌으로 이제 참여를 했고 끝나자마자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 검사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네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어떠셨나요? 그 코 찌르잖아요. 네. 이제 그 PCR 검사할 때. 그래서 많이 안 아프셨어요? 근데 신속항원 검사는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짝만. 살짝 면봉으로 네. 이렇게 문지르면 되기 네. 때문에 아주 검사 받기도 편하고 또 결과도 즉석 네. 10분, 20분 안에 나오기 때문에 아, 여러분도 혹시 이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를 만나셨을 경우에는 전혀 꺼리지 마시고요. 가까운 선별진료소 이제 가시면 금방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바로 나오고 또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꺼리지 마시고 바로바로 검사해서 좀 막 환자 지금 뭐 5만 명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이제 확진자 늘어나는 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 동참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몸소 살신성인을 하셔서 그 경험담을 통해서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 이 신속 항원 그렇습니다. 검사가 그렇게 두려울 일은 아니다. 네네. 적극적으로 검사 받고 우리 다 같이 예방하자. 이런 차원의 네네, 얘기였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코로나 검사가 굉장히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신속 항원 검사도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간편해졌는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른 검사를 받으시면 또 이런 결과도 또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네네. 자, 오늘만 해도 확진자 수가 49,567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가 치료를 하는 재택 치료자가 13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정말 불안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힘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간단하게 좀 그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13만 명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하죠. 뭐 외국처럼 뭐 100만 명, 200만 명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불안하죠. 그리고 마음을 이제 불안하지 말아야지, 괜찮지라고 먹어야지라고 결심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이 인간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불안을 그대로 껴안는 겁니다. 불안에 휩싸이지도 말고 불안하지 않아라고 부정하지도 않고 불안은 있는 그대로 지금 상황을 나에게 잘 알려주는, 나 스스로한테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라고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불안에 맞는 적절한 방역 행동, 위생 행동을 잘 진행하시는 것이 불안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불안은요, 감정 상태로 있을 때는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지만 불안에 대처하는 행동을 할 땐 그 불안이 줄어드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학생들이 가장 불안해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어머, 게스트가 막 질문하네요 저한테. 이 게스트는 네, 불안해할 때 학생들 아무래도 시험 때죠. 그렇죠. 시험 때 불안해하는 학생한테 불안해하지 마, 괜찮아라고 아무리 뭐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불안을 줄이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죠.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이제 강의 또 이런 이제 2주 동안 연속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그리고 청년의사 이제 코비드 관련 그 유익한 이런 이제 정보 제공 강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실천할 수 있으면 불안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첫 시작을 이 불안에 대한 대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불안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시험 기간에 불안하면 더 네. 자요. 아, 그렇죠. 네. 불안을 잊기 대체- 위해서 막 네. 자고 막 게임하고 예, 막 예, 그러죠. 회피 행동이죠. 네, 대처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네. 술 마셨어요. 아유, 네. 아, 좀 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 더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네,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대처의 행동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거엔 좀 그런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오늘 또 2시간 동안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에 앞서서 오늘 박한선 박사님께서 미니 강의를 준비하셨다는데요.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박한선 박사님의 강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위로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화면은 혹시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작은 강의를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목은요. 감염병, 인류, 네, 그리고 이제 마음 이런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월요일에 시청하신 시청자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이제 인간의 마음이 왜 지금처럼 진화했고 또 마음의 병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진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또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박한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코로나죠. 2019년 12월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희망적 예상들이 다 깨지고 2년째 지구인의 삶을, 인류의 삶을 아주 근본적인 수준에서 모두 뒤바꿔놓고 있는 코로나19. 과연 감염병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왔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갈지에 대해서 진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 소설의 한 대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베르 까미 페스트라고 하는 이제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은 단조로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거 끝날 때가 됐어 라고 우리 시민들은 말하곤 했다. 왜냐하면 재앙의 시절에는 집단적인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이고 또 실제로 그들은 그것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소설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 오랑시라고 하는 이제 시에서 패스트가 유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격리되게 됩니다. 이동이 제한되게 됐던 거죠. 오랑시의 시민들이 패스트를 겪으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이런 이제 반응들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필치로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알베르 까미의 작품이니만큼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알베르 까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감정이 밋밋해지고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고 역겹기도 하지만 2년씩 이 지속적인 팬데믹이 유행을 하면서 오히려 감정이 밋밋해지는 것 같아. 차라리 걸리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은요, 이 감염병을 대처하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치료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왼쪽에 젊은 여성분 보이죠? 중국 사람이에요. 투유유라고 하는데요. 당시 중국에서 약 60년 정도 됐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기존의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이 항말라리아 약물에 저항성을 보이는 새로운 말라리아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과거에는 중국의 의료 시스템 또 의학 수준은 상당히 좀 한심한 수준이었어요. 제대로 된 약도 없었죠. 기존의 이제 중의학적인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이 당시 이 모택동, 이 마오쩌둥이 중국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 그 시기에도 여전히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말라리아 치료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투유유는 아기 엄마였어요. 북경의대를 나온 이제
그 학자였는데 당시에 이 그 문화혁명 시기에 많은 과학자들, 의사들, 이제 전문가들이 다 하방이 됩니다. 농촌으로 가서 농촌의 일을 대신해라. 하지만 투유유와 그의 연구진들은 조금 예외였습니다. 당시 주원라이는 이 클로로킨 저항성 말라리아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특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투유유가 그 연구에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인망식으로 약물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오랜 의학 고서에서 말라리아와 비슷한 주기적인 열병을 동반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 약제들을 모두 수집을 해서 하나씩 실제로 시험해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똥쑥이라고 하는 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잡초처럼 길에도 많이 자라고 그래요. 차로도 마시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동진시대 가롱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개똥쑥을 갈아서 먹으면 열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기록한 게 있어서 실제 실험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투유유는 다시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즉 우리 한약이라고 하죠. 한약은 주로 뜨거운 물에 달여 먹는데 이상하게도 그 책에는 이 주후 비급방 그 책에는 그냥 상온의 물에다가 달여서 그 상온에서 달여 먹어라, 비틀어 짜서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게 이 약초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상온에 이제 물에다가 타서 그 안에 있는 성분을 녹여낸 다음에 짜서 먹으면 효과가 있었죠. 네, 투유유는 클로로킨 저항성 말라리아의 치료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최초의 노벨 의학상이자 여성 노벨 의학상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중국인입니다. 사실 인류는요 이런 심각한 감염병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은 이제 좀 옛날 분 같죠? 네, 스페인 사람이에요. 친촌백작이라고 합니다. 친촌백작이 페루에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데 이제 아내도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미에서 또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죽게 됐습니다. 당시엔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거의 죽었죠. 그런데 당시 원주민 의사한테 치료제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원주민 의사는 저 나무를 먹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기나나무 껍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나나무 껍질을 다려 먹으니까 말라리아에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나나무. 사실 그 원주민 말로는 약 중에 약, 나무 중에 나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키나키나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 되니까 좀 머릿속 좀 익숙한 단어가 들리시죠? 네, 바로 키니네입니다. 이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키니네는 오랜 세월 동안 사실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식물에서 직접 추출을 했어요. 동인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지역에도 많이 심었었죠. 키니네, 또 요 개똥쑥, 즉 자연에 존재하는 약초를 통해서 우리의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오랜 지혜는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네, 왼쪽에 계신 남자분은요,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이에요. 작년 코로나가 처음 유행을 했을 때 이 안드리 라조엘리나 이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코로나 걱정하지 마라. 허브 토닉이라고 하는 이 음료수를 마시면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개똥쑥으로 만든 음료수입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고요. 말라리아는 원충입니다. 완전히 다른 감염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개똥쑥에 대한 신비한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정보에 이제 현혹이 돼서 이 개똥쑥을 먹고 심지어 당시 품절이 되고 외국에서는 이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마다가스카르에 이 개똥쑥이 들어간 허브토닉을 막 달라라고 막 항의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 여러분 좋아하시는 진토닉입니다. 우리 양주에다가 섞어서 마시는 톡 쏘는 맛의 음료수죠. 여기에도 기나나무의 성분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토닉 마시면 약간 씁쓸한데 그 맛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뭐 김치로 예방할 수 있다, 뭐 K 김치 얘기 나오고 홍삼으로 치료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네, 홍삼, 김치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효과는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별로 안 돼요. 면역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즉 지금의 상황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오랜 지혜에 기대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건 큰 비극을 낳게 되는 경우도 많죠. 지금은 아닙니다만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클로로킨을 먹었어요.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예방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복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없었죠.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 그거는 뭐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됐으니까, 백신이 개발됐으니까. 하지만 백신이 개발된 건 약 200년, 치료제, 즉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됐던 건 뭐 한 70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인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을까? 인간만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동물도 감염이 되는데 동물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 네, 숙주는 면역 시스템을 점점점 더 정교하게 진화시키고 또 역설적으로 감염균은 숙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사실 감염균 입장에서는 숙주를 공격해봐야 얻는 게 없어요.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거든요. 즉 감염균이 숙주를 죽이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 묘하게 생긴 균이 바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헬리코박터 파일롤리라고 하는 균입니다. 여러분 위장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생각나시죠?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라는 이제 우유 회사에 저는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광고 모델로 나온 저 분이 바로 베리 마샬 박사.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처음 동정한 호주의 과학자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위는 그 산도가 아주 높은 위산이 가득하기 때문에 병원균이 절대 살 수 없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리 마샬 박사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배양액을 직접 마십니다.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위액을 꺼내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거뜬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이론을 입증합니다. 베리 마샬 박사는 그 공로로 노벨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균이 위장에서 오랫동안 계속 위산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이지만 진화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병원균은 인간한테 큰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인간도 병원균과 공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이런 곳 가보신 적 있으세요? 콜롬비아입니다. 남미에 있는 이제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산촌 사람과 어촌 사람의 위암 발병률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산에 살고 있는 원주민, 우리가 이제 인디오라고 부르죠. 아메리카 원주민은 위암 발병률이 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의 25배였어요. 왜? 남미의 어촌에는요, 당시 식민지 개척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흑인, 아프리카 원주민들입니다. 인종이 달랐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종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산촌에 살고 있던 인디오들은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저항력이 약했습니다. 위염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위암도 발병하게 됩니다. 즉 짧은 시기, 약 몇백 년이라고 하는 시기에는 그러한 저항력을 진화시킬 만큼 충분한 공생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처음 발견이 됐을 때 한국에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박멸요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저도 그 약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고 그 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약 3주에 걸쳐 가지고 3가지 약제 혹은 4가지 약제로 만들어져 있는 항생제를 먹어서 박멸하는 겁니다. 왜?
당시에 한국은 위암 발병률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암 발병률이 높은 게 국이라든지 음식을 같이 서로 공유하는 식문화가 이 감염을 이제 널리 퍼뜨리고 이게 위암을 발병한다라고 생각했던 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배 아프고 위염이 생기면 그 검사를 하고 그리고 박멸요법을 시작할까요? 아닙니다. 한국인한테 감염이 되어 있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한국인한테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상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으면 물론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관찰합니다. 85% 전 세계의 그 인의 85%가 바로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고 하는 균을 몸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85%나 되는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있다면, 균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병원균이 아닌 거 아닐까? 85%나 되는 사람이 위암에 걸리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건 보수적인 연구 결과를 들이대도 최소 5만 8천 년 전, 많은 세월, 긴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은 병원균은 인간에 서로 적응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병원성 균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우리 오미크론 변이도 이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닐까?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력은 높지만 질병을 일으키는 치명률이나 사망률은 훨씬 낮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성급한 사람들은 또 일부 학자들도 이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 상황을 끝낼 게임 체인저다. 오미크론 변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그냥 늘 상지하는 마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처럼 감염이 되지만 감기 정도 증상이 오고 그리고 사라지고 사람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또 균도 그냥 사람 인구 집단에 널리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예상하곤 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인간한테 처음 감염된 게 언제라고 했죠? 5만 8천 년 전. 네. 콜롬비아 지역의 새로운 변종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감염이 된 이후에 수백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물론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 코로나 변이가 될지 그리고 이게 과연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풍토병으로 가벼운 병으로 남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법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이제 다른 그 전문가께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다루시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무증상 기간이 너무 길어요. 두 번째는 감염이 된 이 개체군 집단, 인구 집단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사실상 70억 명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일부 치명적이면서도 전파력이 높은 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RNA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스페인 독감의 사례처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슬슬 사라진 것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십 종에 달하는 변종이 생겼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연구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마스크를 쓰거나 위생 행동을 하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그리고 150만 무슨 숫자일까요? 네, 결핵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 그리고 매년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결핵균은 인간 사회에 들어온 지 최소 10,000년입니다. 아주 긴 세월이 흘렀지만 결핵균과 인간은 공생적 관계를 시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핵균은 아마 인간이 불을 쓰면서 처음 시작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불을 가져다 줍니다. 불을 가져다 주면서 인간은 음식을 익혀 먹고 또 어두운 동굴도 밝힐 수 있게 되고 몸도 따뜻하게 만들어서 추운 곳에서도 살 수 있게 됐고 동물을 사냥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기입니다. 동굴이나 집에서 불을 피우면 연기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연기를 들여 마신 폐는 점점 약해지고 결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인간은 불을 사용하면서 수많은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결핵이라고 하는 심각한 신종 감염병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불뿐만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좀 나쁘끄럽게 남녀가 옷을 벗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먹고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서 옷을 입었다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죠. 근데 아마 옷을 처음 입은 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추워서였을 거예요. 뭐 어쨌든 부끄러워서 입었던 추워서 입었던 인간은 그 어떤 동물도 하지 않은 아주 독특한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바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옷을 입고 계시죠? 옷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지 않느냐, 물론 부끄러움도 감춰줄 수 있지 않느냐, 햇빛으로부터 나를 감춰주기도 하고 방어해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하지만 옷의 발명은 또 인간한테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게 된 원흉이 되었습니다. 바로 발진 티푸스입니다. 발진 티푸스를 일으키는 병은요, 리케치아 프로바제키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붙어 있냐면 하워드 리케치라고 하는 이 미국 이제 미생물학자, 그리고 스타니스라우스 폰 프로바제크라고 하는 그 이제 의학자가 이거를 연구하다가 감염이 돼서 죽었어요, 둘 다. 그래서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이 아주 희한합니다. 리케치아 프로바제키. 저도 의과대학에 있을 때 이 이름 외우느라 고생을 좀 했었었는데요. 이런 어원이 있는지를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좀 쉽게 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발진 티푸스의 원인을 몰랐어요. 발진 티푸스는 주로 빈민가나 군인들,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감염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러시아인들과 달리 이 프랑스는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방어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운 모스크바 지역에서 이 프랑스 군들은 옷을 꽁꽁 싸매고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자주 빨아야 되는데 빨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진 티푸스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발진 티푸스는 몸에 살고 있는 몸니가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잘 삶아서 입고 또 햇빛에 말리고 하는 방법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발진 티푸스의 원인은 몰랐지만 말이죠. 프랑스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진 티푸스 대유행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파스테르 연구소의 샤를 니콜 박사가 발진 티푸스의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파스테르 연구소는 일종의 병원인데요. 당시만 해도 세계 최고의 최첨단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환자들이 환의를 입었어요. 당시의 병원들은요, 환자들이 입원해도 평소에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고 입원을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좀 달랐죠.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발진 티푸스가 주변 사람으로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샤를 니콜 박사는 혹시 옷에 사는 옷이나 벼룩이걸 옮기지 않을까라고 의심했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그 예측이 맞았습니다. 샤를 니콜 박사는 발진 티푸스 백신도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발진 티푸스 백신은 널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신을 사용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옷을 빨아입으면 박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샤를 니콜 박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공로를 힘입어서 나중에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인간은요, 수많은 감염병에 시달립니다. 사실 동물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다양한 감염병에 시달리는 불쌍한 종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문명화, 즉 인간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인간 사회에 있습니다. 네, 저희 동양 신화에 따르면 그 태초에 3명의 신이 있습니다. 테호보키씨, 사냥의 신입니다. 아마 인간이 구석기 시절에 수렵 생활을 하던 시절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염제 신농씨,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솜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대문에 가시면 서울 시민 여러분 가끔 가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대문에 선농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임금님이 조선시대 임금님이 제사를 지내는데 바로 이 염제 신농씨한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 소를 잡아가지고 백성들과 나눠 먹었는데 그게 설렁탕의 이제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테오보키 씨가 있던 시절에는 감염병이 적었어요. 인간 사회에 유행하던 감염병 약 200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염제신농 씨가 농사를 짓고 도시를 만들고 거대한 사회를 만들고 복잡한 곳에서 복닥복닥 모여 살게 되면서 감염병의 숫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1,400종, 약 7배로 늘어나게 됐고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이 누굴까요? 바로 황제 헌원 씨입니다. 글자와 의학을 발명한 신입니다. 인간은 신석기 혁명, 즉 농업을 시작한 이후에 수많은 감염병에 과거에는 걸리지도 않았던 신종 감염병에 시달리게 됐지만 동시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발명품, 즉 의학을 발명하게 됩니다. 중국 고대 의학서 중에 황제 내경이라고 있는데 그 황제가 바로 이 황제 헌원 씨의 황제를 딴 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높은 왕위에 있는 황제가 아니고요. 황제 헌원 씨의 이름을 딴 말입니다. 물론 황제 헌원 씨가 진짜 썼을 리는 없겠지만 수많은 이제 의학자들이 조금씩 힘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낸 의학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레드 다이아몬드,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인류학자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끈 결정적인 단계로 믿어졌던 농업의 도입이 사실은 여러 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재앙적 선택이었다. 남녀 차별, 경제적인 불평등, 전쟁, 사회적인 계급화, 그리고 감염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류 사회의 문제가 바로 이 농업혁명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황제 헌원 씨가 글자와 문자를 그리고 의학을 발명하면서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은 우리가 불러들인 감염병에서 스스로 회복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와 빌 게이츠가 같이 사진을 찍었네요. 빌 게이츠는 자신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이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그 덕분에 빌 게이츠가 혹시 코로나19를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퍼뜨린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음모론에 희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 게이츠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래 퍼뜨린 것도 아니고요.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의 행동을 조종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감염병은 100종이 안 됩니다. 즉 사람만 걸리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걸리는 감염병의 대부분은 인수 공통 감염병, 즉 동물과 인간이 같이 걸리는 감염병입니다. 그 긴 리스트의 마지막에 바로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지금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박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쥐에서 인간 사회로 넘어온 걸로 보이고 있죠. 천상갑이다, 연어다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박쥐일 가능성이 높아요. 박쥐는 포유류예요. 그래서 인간과 유전학적으로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날아다녀야 됩니다. 따라서 몸 안에 이 면역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박쥐는요, 자신의 체온을 올리는 방법으로 감염병에서 자신을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박쥐가 걸리는 다양한 감염병이 인간으로 넘어오면 인간은 자신의 체온을 그렇게 높이 올릴 수가 없고, 그렇게 높아지면 고열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상당수는 바로 이 박쥐에서 건너오곤 합니다. 가축화, 정주 생활, 인구 증가, 도시화, 바로 신종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수 있었던 인간적 조건입니다. 가축은 원래 야생동물을 길들인 거예요. 따라서 야생동물한테 유행하는 감염병은 가축한테 쉽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은 바로 집에 사는 동물을 말합니다. 집가의 동물축. 집안에서 같이 삽니다. 우리와 같이 삽니다. 개, 고양이, 말, 소 이르기까지. 집에 살고 마을에 살고 인간의 거주지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야생동물에서 가축을 거쳐서 인간 사회로 건너오기 쉬워졌죠. 인간은 정주 생활을 하니까 한 번 유행한 감염병은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급격하게 전파됩니다. 인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는 숙주도 많아졌습니다.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도시는 시골보다 더럽습니다. 오물도 주변에 분변도 넘쳐납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복닥복닥 살고 있죠. 아마 서울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 빌라나 아파트나 이런 곳에 사실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좁은 공간에 이 칸막이를 나눠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 코로나19는요. 띄엄띄엄 살고 있는 호주나 아프리카의 수렵채집인들한테는 그렇게 걱정이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감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사람도 적고 만날 일도 적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군중이 모르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 잠자고 있을 수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아마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를 흔들어 깨워서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을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지막 감염병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신종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앞으로도 유행할 겁니다.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자세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소중한 사회적 경험,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치렀던 사회적 경험을 잘 간직하고 발전시켜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제인 구달 박사, 침팬지를 연구했었던 인류학자죠. 탄자니아의 곰베 국립공원에서 오랫동안 침팬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침팬지들이 병에 걸린 침팬지를 멀리하고 심지어 때리고 무리해서 몰아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팬지는 평화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제인 구달 박사가 이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물들은 혐오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인간만 서로 집단과 무리를 나눠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혐오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팬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침팬지보다 더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전쟁하고 죽고 죽이는 동물은 없습니다. 침팬지보다 인간이 훨씬 10배, 100배 이상 심하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염병입니다. 3마리의 수컷 어른 침팬지가 맥그리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공격했다. 병에 걸린 맥그리거,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된 맥그리거였습니다. 땅에 웅크린 불쌍한 맥그리거를 보며 잇몸을 크게 드러냈다. 한 마리가 발을 굴러 밟았다. 어깨를 잡아 뒤집었다. 시체나 하는 행동이었다. 한 마리는 광분해서 맥그리거 주변에 있던 험프리에게 달려들었다. 험프리는 맥그리거의 조카였다. 침팬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우리는 감염병에 걸리거나 혹은 유행시켰다고 하는 집단, 그게 신천지 교인이 됐던 혹은 이태원의 이제 일부 성적 소수자가 됐던 대구인이 됐던 중국인이 됐던 유럽인이 됐던 미국인이 됐던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못 들어오게 막고 비난했습니까?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감염병이 만들어낸 불행한 인간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은요, 다양한 사회적 반응을 유발하는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사회적 낙인은 차별과 배척으로 이어지고 두려움과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사람들은 감염되는 것보다 감염자로 지목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감염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침묵하게 됩니다. 은폐합니다. 은폐와 침묵은 감염을 확산시키는 좋은 조건입니다. 사회적 낙인은 점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장기간의 은폐와 침묵 그리고 차별과 배척의 반응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감염병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쾌락에 몰두하게 됩니다.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전쟁을 벌이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아테네에서 감염병이 크게 유행을 합니다. 우리가 아테네 역병이라고 알고 있죠. 역사상의 제1차 팬데믹으로 알려진 병입니다. 알려진 그런 일입니다. 약 20만 명이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투키디데스는 본인도 감염이 됐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역사가였기 때문에 그 기록을 잘 남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팬데믹에 대한 대중적 반응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매 순간을 즐기면서 생명과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것처럼 행동했다. 명예를 지키려고 한 자는 없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다. 반면에 지금의 쾌락,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유익하다는 믿음이 뿌리내렸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두드러지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마스크 벗고 코로나 파티를 하고 밤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감염병을 퍼뜨리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벌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지쳤어요. 힘들거든요. 언제까지 거리 두기를 해야 될지, 언제까지 서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다고 해도 감염병은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거부, 터무니없는 음모론, 그리고 국가의 방역 조치에 대한 비난과 혐오, 또 비난과 조롱, 그리고 각각의 세분화되어 있는 무리지어 있는 각각의 하위 집단들, 외 집단에 대한 다양한 혐오와 배척들의 반응들이 이러한 근시안적인 쾌락 추구의 짧은 생애사 전략과 번갈아서 나타나게 되는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보이스카우트입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당시 보이스카우트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물과 음식을 가져다주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배척, 혐오의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공동체가 겪고 있는 재난에 힘을 합쳐서 대처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이 설립 목적도 그거고요.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청년의사가 목표하고 있는 이 방송의 목표도 아마 그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바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과거 사회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은 아닐 것이다. 붐비는 곳으로는 안 갈 것이다. 손님은 한 테이블 건져 앉을 것이며 비행기는 가운데 좌석에 빈 채 운항할 것이다. 학교는 개학하겠지만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은 채울 수 없다. 사람은 일하고 소비하겠지만 팬데믹 이전 같진 않을 것이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두 번의 올림픽이 한 번은 치러졌고 한 번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으로 볼 뿐입니다. 미래 사회는 과거에 수만 명이 모여서 경기장에서 열광하던 모습보다는 바로 지금의 모습과 훨씬 더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망스럽겠지만 우리는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렵채 집 생활도 했었고요. 농사도 짓고 살았고요. 그리고 좁은 곳에 복닥복닥 모여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런 산업사회에서도 일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모두 벗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방식은 아마 코로나19가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며 방향지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저항할 것이 아니라 적응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은 이별의 기간을 헤아려 보는 습관을 재빨리도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버렸다.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낙담한 비관주의자들이 이별의 기간을 6개월로 정해놓고 있었다고 해도 6개월 동안 아픔을 소진하고 용기를 끌어올려 마지막 힘을 당해 계속된 고통에도 버텨냈다 해도 우연히 만난 친구나 신문 기사나 찰나간의 의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 6개월 이상, 1년이나 더 지속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걸 갖게 됐기 때문이다. 네. 이 까미의 패스트에서 오랑시의 시민들은 처음에는 잘 견뎌냅니다. 6개월이면 이 상황이 끝나겠지, 다른 도시와 봉쇄된 상황은 금방 해결되겠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6개월은 1년이 되고 1년은 2년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급기야 집 밖을 뛰쳐나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감염병이 유행하던 오랑시에 서로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집 밖을 나오지 않으려고 했었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들도 지쳤습니다. 2년입니다. 사실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영업자의 피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차라리 굶어 죽느니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삶의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 나가는 것뿐입니다. 지석영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을 통해서 과거에 급제했을 때 귀양살이에서 풀려났을 때가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처남의 백신 접종, 우두 접종을 통해서 그 감염의 흔적이 이제 백신 접종이 성공했다는 흔적이 나타나는 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네, 지석영 선생은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즉 조선사 구한말 조선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었던 천연두를 막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또 이제 부산에 있는 재생의원 일본 해군이 만들었던 병원에 가서 이 우등 접종법을 배워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처남한테 처음으로 임상 실험을 하게 됐던 거죠. 처남이 2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접종을 성공합니다. 지석영 선생은 크게 기뻐합니다. 지석영 선생은 원래 문과 급제했었던 문관이었는데 평생 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제 희생을 했었던 이 위대한 의사입니다. 지석영 선생이 드디어 우두 접종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 접종을 발견한 지 약 70년 이후에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웃나라 중국, 일본, 필리핀에서도 우두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한국만 예외였어요. 조선만 예외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기간의 쇄국 정책 때문에 외세를 배척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던 거죠. 봉변을 치릅니다. 한성에다가 우두 접종소를 만드는데요. 종두소를 차립니다. 당시에 천연두가 유행을 하면 무당들이 구술했어요. 무당들이 뛰쳐나가서 종두소를 부셔버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지석영 선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석영 선생은 개화운동자로 몰려가지고 이 위정척사운동이 한창이던 이 흥선대원군 시절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서 시골로 도피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백신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일부 잘못된 유언비어가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거나 혹은 망설이고 있는 분들한테 접종을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오래된 그 책처럼 보이지만 그 우두 절목이라고 하는 충청도에서 펴낸 책이에요. 예방 접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1880년도에 발간됐습니다. 태어난 지 70일이 되는 영아는 누구든지 우두 접종을 받아야 한다. 강제 접종을 시작합니다. 한국 최초의 의사제도, 현대식 의사제도는 바로 이 우두 의사 면허제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최초의 국립병원 제중원이 설립이 됩니다. 우두 접종의 국가적인 시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천 년간 조선인을 괴롭히던 천연두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입니다. 천연두는요, 심각한 상처를 남겨요. 고름이 터지고 나면 거기에 피부에 구멍이 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곰보라고 부르던 바로 그 심각한 흉터예요. 예전에는 아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옛날 분들 중에서 이 얼굴에 곰보 자국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가 되고 평생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어린 시절에 천연두에 감염이 돼서 얼굴에 곰보 자국이 나오면 시집도 못 가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심적으로 고통을 평생 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런 고관 대작분들도 초상화를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천연두 자국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도 피부가 깨끗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연두에 감염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에 올랐다. 리웨는 시동을 걸었다. 내일 예방 백신을 맞기 위해 꼭 병원에 와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야기할 게 있어요. 백신을 맞아도 벗어날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대답합니다. 그런 추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 선생. 나와 마찬가지로 선생도 이건 알고 있죠. 100년 전에 처음으로 패스트가 페르시아 시민을 모두 죽였죠. 결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해온 염하는 사람만 빼고요. 네, 천연두가 크게 유행을 했는데 장례를 주관하는 즉 장의사, 염하는 사람은 감염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감염자를 오랫동안 염하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면역 반응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은 3분의 1의 행운을 가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패스트에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제 권고하는 그리고 백신 접종을 둘러싼 당시 오랑 시민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이야기들도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주조된 주화예요. 왼쪽에는 여자가 오른쪽에 남자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여자는 위생의 여신 히게이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신은 의학의 신 아스클라피우스입니다. 네, 사실 인간한테 감염되는 수많은 감염병은 인간이 자초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두 가지 무기를 발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제와 백신으로 상징되는 의학입니다. 백신, 치료제, 선별진료소, 전담병동, 그리고 이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의학적 시도들, 바로 아스클라피우스가 담당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동시에 거리두기, 모임 자제, 방역 패스, 위생 행동,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바로 위생의 여신 히게이아가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두 명의 신들이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 전달해주는 감염병에 대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인류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 통찰적 접근을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도 깊게 생길 수 있으면 코로나19는 비록 마지막 감염병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19가 다가올 때도 우리가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니 강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 네, 여기 댓글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계신데 그래도 열심히 듣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카츄님께서 코안심 TV 지식정보 방송이네요. 네, 잠시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이 지식정보 EBS인 줄 아시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굉장히 이 지식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접어들다 보니 이렇게 감염병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 인류의 역사는 사실 감염병의 역사다. 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신석기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네. 수도 없고 없죠.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 전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럼 뭐 저희가 우리가 한 감염병은 일은 없었을까? 아니고요.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니까요. 뭐.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 이후 이제 감염병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특히 불이 발견되는 이 굉장히 편리한 것이 또 우리에게 감염병을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그것이 주는 어떤 이러한 해로운 부분도 있고 인류는 항상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왔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또 병원성 균형이다 이렇게 이런 개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듣다 보니 코로나19는 과연 이렇게 병원성 균형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적응으로 갈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갈 수밖에는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네. 몰라요. 2년은 아니에요. 네.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스페인 독감이 2년 만에 없어지긴 했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네.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진화적 과정으로서의 변형성 균형 이론 이제 기대서 앞으로의 네. 미래를 낙관하시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근데 실제로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물론 운 좋게 만약에 오미크론 변이가 정말 그런 병원성 균형을 이루고 코로나19 상황을 종결했으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환자가 많이 줄고요. 감염자가 없고 신규 발생자도 많이 주는 그때가 되면 그때 가서 정말 그랬구나. 그때 박한선이 얘기했던 건 틀렸어. 괜히 겁만 주고 이렇게 그냥 금방 끝나버렸잖아. 괜히 사람들 불안하게만 만들었지. 그때 가서 저를 비난하시고요. 지금은 조금은 더 조심해서 행동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병원성 균형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것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류가 이렇게 감염병을 겪으면서 면역 체계도 굉장히 변화했을 것 같은데 네네. 면역 체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면역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원래 이제 그 동물들은요. 이 선천성 면역 체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변에 잘 감염되는 병에 대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활성화되는 면역 반응입니다. 실제로 뭐 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선천성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특이성이 약해요. 병원균의 숫자는 많은데 무차별적으로 모든 병원균에 대해서 면역계가 활성화된다면 그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득은 작죠. 그래서 척추동물이 진화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획득 면역 체계를 진화시키게 됩니다. 즉 과거에 한 번이라도 감염이 됐던 병원균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 면역 계획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그게 들어오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면서 항체도 생기고 이제 항체가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제 면역을 중개하는 다양한 물질들, 분자들을 만들어내면서 면역과 다 관련되어 있는 백혈구 등을 또 빠르게 만들어내고 잡아먹고. 이제 이런 반응이 진화했고요. 특히 이제 인간한테 이러한 그 획득 면역 체계가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백신도 이 획득 면역 체계를 활용한 거예요. 획득 면역 체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 바이러스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감염이 되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감염은 일으키지 않으면서 즉 병은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제 면역만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백신 접종하시고 나서 가볍게 몸살 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볍게 코로나를 앓으신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심해서 나는 백신을 못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그러야 되는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약간의 몸살 반응이 나타난다는 건
백신이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안심인데 나는 이제 면역 반응이 나타나겠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백신 접종을 하고 획득 면역 체계가 생겼다. 네,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불안하셔서 몸 맞으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염병의 역사다, 인류의 문명과 이런 모든 발전이 그렇다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류의 역사상 감염병이 참 많았는데 그리고 또 팬데믹도 여러 번 있어 왔다고 있었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이런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맞아요. 팬데믹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크게 이제 알려진 팬데믹이 3번 있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테네 역병도 있고요. 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유스티아누스 이제 역병,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럽 사회를 이제 덮쳤던 페스트도 있죠. 그리고 콜레라도 19세기에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WHO가 이제 결성이 된 이후에도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또 신종 조류 조류 독감, 다시 하겠습니다. 신종플루, 신종플루. 신종플루,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팬데믹들이 있었어요. 팬데믹은요, 사실 그 기준이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 팬데믹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즉 팬데믹과 작은 소규모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이 질적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유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다만 그건 감염병학자들이 할 얘기고요. 이 사회적 반응에 대해서는 팬데믹과 지역 속으로 발생하는 이제 우리가 풍토병, 엔데믹이라고 하죠. 그것과는 반응이 많이 다릅니다. 팬데믹은 심각한 수준의 갈등, 그리고 혐오, 또 이제 이런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힘은 바로 협력과 연대입니다. 협력과 연대라는 개념이 그 자체가 좀 긍정적이고 좋은 개념이라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팬데믹이 유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각각 나눠서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단지 그냥 정부의 방역이 실패했는데도 무조건 따르라고만 한다. 시민들한테 무조건 희생만 강요한다. 물론 희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보상 체계도 나오고 있고 보상 대책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심리적인 방역 또 이제 마음이 고통받고 있는 분들한테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 뭐 저희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이제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족하죠. 예.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았던 것만큼이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 샌프란시스코는 성공적으로 잘 막아냈는데 필라델피아에서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펴져서 시체들이 산처럼 쌓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차이를 불러온 건 딱 하나예요. 당시에 스페인 독감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마스크 쓰고 방역하고 위생행동했던 곳에서는 그래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라하고 정부가 은폐하고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갈등하던 필라델피아에서는 희생자가 미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우리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도 좀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팬데믹은 결국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갈등과 혐오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힘은 협력과 연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냥 협력과 연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얘기 아닌가 싶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이런 팬데믹을 극복해왔던 힘은 협력과 연대에 있었다라는 거. 근데 저도 이제 가만히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2020년도 3월 그 시기로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다 뭐 넋이 나갔었죠. 이 대구를 시작해서 굉장히 심각해졌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저희가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회원들이 매일 밤 10시에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맞아요. 매일 밤 10시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일 밤 10시에 토의하고 하면서 나온 것이 감염병 심리사의 방역 지침이었고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또 대구에 있다 보니까 예, 집 밖에는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도 뭐 다 뭐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온라인 수업하고 집안에만 있는데 정말 와 이게 무엇인가 싶었는데 그 시간 우리와 같이 이제 연대하는 이런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내 감정을 소통하고 또 그때 뭐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렇지만 또 막 웃기도 했어요. 서로 막 네, 유머러스. 네. 그게 그렇죠. 막 굉장히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버텼던 힘이 바로 그렇게 서로 함께 이걸 헤쳐나가자.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뭔가를 같이 해보자라는 어떤 이런 협력과 연대가 결국 저희를 버티게 하지 않았을까. 네, 네. 지금 생각해도 그건 참 맞는 개념인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물리적으로는 만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뭐 밤 10시에 회의를 직접 만나서는 못하셨을 텐데 그렇죠. 온라인으로 했죠. 온라인으로 하는데 카톡으로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역설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랬고요. 네. 학생들한테도 비대면 수업하니까 좀 미안할 때도 있지만 음.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여러 번 돌려들으면서 또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변하는 환경에서 과거처럼 이 오프라인 모임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 지금 사실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지만 이 전국에 계신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다 시청할 수 있고 네네. 또 이런 좋은 정보들을 함께 언제 어디서나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전에도 이런 방법을 우리가 모르진 않았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이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좀 유연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지만 우리가 또 여기에서 발견한 이런 좋은 점들로 또 잘 활용해 나가는 것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인류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감염병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는 다른 공포로 또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매일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인류가 감염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많이 극복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집단과 개인의 반응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적으로는 우리가 다양한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뭐 적응도 했고 또 이제 의료 시스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개인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한테는 이 오미크론 변이라고 해도 감염이 돼서 운 나쁘게 내가 이렇게 심각한 증상으로 나빠져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는 100%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자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존적 불안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유능한 정신과 의사가 가고 심리상담가가 가서 상담을 해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껴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코로나는요. 우리가 2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 얘기를 뉴스에서 보니까 마치 뭐 그냥 자연스럽게 다들 어느 정도는 전문가가 된 것 같지만 본인한테 감염이 됐을 때는 그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확진자 이제 면담이나 상담을 해보면 확진자가 겪는 고통은 확진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망 확률 낮지 않아요. 제법 높아요. 높게는 독감의 50배나 됩니다. 지금 매일 50명이 죽고 있거든요. 자살자의 숫자가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두렵지 마세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두려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고 메시지도 그렇게 전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 또한 아마 지금 많이 두려울 것입니다.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어떤 과정으로 좀 받아들이시되 하지만 내가 이걸 잘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팁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를 좀 더 이 여러 가지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잘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각계의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건강의 이런 어려움들, 불안, 우울, 두려움, 이런 공포 반응들을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렇게 정신건강 전문가도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국민들의 동요나 불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사실 의사하고 요 종교 지도자, 뭐 제사장이든 혹은 무당이든 이제 역할이 구분된 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뭐 최근이라고 해도 이제 수천 년이지만 그 전에는 사실 비슷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이 다양한 이제 그 전문 과목을 갖고 있는 의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 소위 무당이랄까? 이 종교적 지도자와 제일 가까운 종류의 의사가 정신과 의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종교의 이제 진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종교라고 하는 게 생겨난 이유 자체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인 체계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제 심지어 극단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 그리고 결혼할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죽을 때 모두 이 종교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뭐 기도도 받고 완수도 하고 도움도 줍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질병에서 이제 많이 좀 극복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의 팬데믹에서는 바로 이런 식의 접근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정부 그리고 혹은 이제 종교 지도자나 정부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나 시민사회층 우리가 이 비정규 이제 기구라고 부르죠. 비국가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약간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아쉬운 건요. 이 시민사회 단체들이 과거에 다양한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고 구호 활동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 식의 의지만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고 또 감염병 상황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사회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래서 좀 손을 놓고 있는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저도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교에 속해 있으니까 이러니까 뭐 학교 자랑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식의 민간 단체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어요. 이 트라우마 학회도 일종의 이제 시민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 그 시민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 다양한 노력들 이제 이런 게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효과적인 대책이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그 뭐 세종대왕 시절에는 그래서 이 고을마다 뭐 방을 붙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뭐 얼마나 효과적이었겠어요. 또 글들 다 잘 읽지도 못하고 그랬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였으면 어땠을까요? 9년도 기억나세요?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인터넷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게 지금처럼 방역 패스도 불가능했어요.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면 더 심각한 유언비어가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19년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양한 SNS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와 만약에 이게 한 20년 전에 유행을 했다면 원격 강의도 안 되고 비대면 수업도 불가능하고 전화를 통한 상담도 안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적응했을까?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네. 네네. 네, 박사님 지금 2019년에 그래도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 이런 여러 정보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그렇죠. 있어서. 근데 또 그 이면에는 이런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자면 코로나 초기에 보면 온갖 믿지 못할 이야기들 네, 지금 상상해 보면 2020년도에는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또 지인들이 계속 퍼날려요. 맞아요. 카톡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오는지 그리고 서로 이제 공유하다 보면 겹쳐요. 서로 여기서 받은 거 저기서 받은 거 같이 보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한국인들은 김치, 마늘, 홍삼을 먹어서 뭐 코로나에 잘 안 걸린다. 뭐 그리고 뭐 사실 뭐 이상한 거 뭐 스프레이 코에다 뭐 뿌리고 예, 뭐 많았죠. 예. 이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굉장히 넘쳐나는 거. 이거는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들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이런 어떤 인포데믹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이 검증되지도 않은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양 자꾸 믿게 되고 이게 퍼져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행동 면역계의 가장 부정적인 반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그런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널리 확산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불안 반응이 높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죠.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했을 때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뭐 이제 기업에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좀 자문을 요청을 해서 갔는데 고위 임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코로나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조사를 보니까 코로나는 뜨거운 온도에 금방 죽는다고 하던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신은 매일 사우나를 한다는 겁니다. 아, 락스를 마시는 사람의 이야기는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이란에서는 그 공업용 알코올을 마셔서 70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백신에 대한 다양한 거부감들도 바로 똑같은 이제 맥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SNS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정보 접근성, 저희도 수평적 접근, 정보 전달이 좀 빨라진 상황이 이러한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러한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짜 정보들을 차단하는 걸로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라든지 일부 이제 거대한 SNS에서 그 SNS 회사에서 이 부정적인 정보가 나오면 일단 그 차단부터 시키고 하는 정책을 취하고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질과 양으로 이러한 유언비어를 압도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가장 더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처럼 말이죠. 네, 다시 한번 저희 프로그램 또 홍보가 네. 돼버렸는데.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 예, 많이 들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또 잘 믿어줘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또 어떤 경우 보면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공식적인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많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네네. 우리의 인류들은 잘 믿었나요? 과거에는요, 이런 공식적인 발표, 과학적인 근거에 이제 의거한 발표들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네. 굳이 이제 그게 있었던 게 종교적인 그런 이제 규칙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는 돼지를 안 먹거나 소를 안 먹거나 혹은 이제 소위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킨다든지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과 만날지 안 만날지를 결정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제도가 종교적인 규율로 남아 있고 우리들은 그건 또 엄청나게 잘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돼지나 소가 즉 우리가 먹는 육류가 감염병의 원인이 되지 않거든요.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잔재만 남아서 이제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음식에 대한 강력한 종교적인 규율을 충실하게 지키죠. 그런데 코로나19는 이제 신종 감염병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식의 사회적인 관습이나 규율, 종교적인 의뢰로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이것과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이거는 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얘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 이제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와서 너무 이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백신의 위험성이 있습니까? 이러면 네, 물론 있죠. 왜 없겠어요. 과학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1000명에 1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앞뒤 얘기를 다 못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걸 1대1, 5대5의 가능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럽 혹은 이제 미국이나 이 여러 나라에서는 이 방역 관련된 지침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요. 정확한 얘기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국민이 신뢰할 만한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적 수장이 이 얘기를 직접 전달합니다. 대통령이 뭘 알겠어요. 그냥 이 과학 이제 보좌진들이 얘기해 주는 걸 전달하는 건데 그런 권위를 빌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약간 부족해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얘기는 에이 질병관리청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좀 더 다양한 오피니언을 가진 뭐 사람들한테 신망을 갖고 있는 유명한 뭐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사소통의 역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나 현진이 교수님이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더 컸을 텐데 안타깝네요. 아쉽네요. 네. 제가 조금 더 유명했더라면, 네, 이 프로그램이 좀 더 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라면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모든 정보가 잘 전달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많이 또 여기서 얻은 정확한 정보를 또 주변에 또 알려주시고 또 그분들이 또 여러 주변에 알려주시고 이런 방법도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개인 방역을 또 철저히
한다.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불안이라는 것의 이 감정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불안해서 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약간의 불안함은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고 그렇죠. 또 이런 어떤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제가 있는데요. 또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또 그게 또 굉장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그 관련된 이 코안심 TV 앞으로 온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네, 저희 집은 시부모님까지 3대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 가족도 한 차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다녀오신 후 교인을 통해 코로나에 감염되신 겁니다. 가족 모두 코로나에 걸렸고 몇 주간 뿔뿔이 흩어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다시 함께 살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원래도 꼼꼼하시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셨거든요. 치료받는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극도로 예민해지셨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 외출도 잘 안 하시고 집 앞에 마트 갈 때도 마스크를 두세 장씩 착용하세요. 외출 후 손 씻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물건만 만졌다 하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으세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눈 뜨고 자기 전까지 쓸고 닦고 얼마나 꼼꼼한지 이제는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결벽증에 대해 말로만 들었지 눈으로 보기는 처음입니다. 저희 어머니 괜찮은 걸까요? 네. 자,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또 이렇게 강박적으로 이렇게 위생에 대해서 또 네. 감염에 대해서 또 강박적으로 또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있죠.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사연에 대해서. 이거 좀 뭐 아마 그 사연을 보내주신 집뿐이 아니라 이 많은 가정에서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행동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서 2년 동안 외출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위생강박이 너무 심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뭐 집에다가 막 악스를 뿌려요. 뭐 이런 식이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강박장애라는 이제 그 정신과적인 진단명이 있습니다. 강박장애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강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균형에 대한 강박도 있고 잘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식의 강박도 있고 반복을 해야 되는 강박도 있는데 가장 흔한 약 60%에 해당하는 강박은 바로 위생 강박입니다. 손을 씻습니다. 손에 피가 날 때까지 손을 씻고 주변에서 더러운 것을 만졌다고 생각하면 바로 손을 씻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고 장갑 끼고 다니고 위생 추구 행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위생 강박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는데 이 똑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우울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감이 심해질 때 강박 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이 울적하고 슬플 때 주변에 대해서 좀 더 강박적이 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게 되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강박증이 심해지신 분을 좀 위생적인 행동은 좋지만 이건 너무 과도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장기간 지속이 된다면 혹시 우울증을 앓고 계신 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증의 원인이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원인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면 위생 강박도 건강한 수준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코로나 이후에 이런 위생 강박이 생긴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네, 이번 맞아요. 사연을 보니까 이 박사님 책에 소개된 그 이슬람의 우두라는 우두라고 의식이 있어요. 떠오르네요. 네. 그 뭐 손부터 시작해서 몸 구석구석을 씻는 풍습이라고 하는데 뭐 그 의식도 보면 어찌 보면 좀 과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 또 인류가 언제부터 손 씻고 네네. 목욕하고 뭐 이런 위생에 신경을 썼을까요? 그 경험적으로 이 손을 씻고 또 목욕을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감염병의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건 것을 인류가 깨닫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 남자가 더 위생적일까요? 여자가 더 위생적일까요? 이건 편견일 수도 있는데 네네. 보통 여성이 더 위생적이지 않나요? 네, 편견이 아니라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깨끗함에 이제 그런가요? 예, 강박, 네. 나쁘게 말하면 강박이요, 좋게 말하면 위생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여성은요 임신을 하고 아기를 키웁니다. 그리고 아기는 감염에 취약합니다. 5세 미만의 아이들이 과거 이제 현대 의학이 이제 그 감염병을 극복하기 이전까지는 약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감염병으로 죽었어요.
뭐 5세 미만의 아이들의 절반까지도 감염병에 주로 사망을 했었죠. 말라리아, 천연두, 뭐 홍역 등 다 어린아이들을 주로 노리는 감염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이제 키워야 하는 그런 양육 부담이 있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위생관념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자신도 보호하고, 야, 아이한테 엄마가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면 아이는 엄마가 없어지잖아요. 두 번째, 엄마가 감염이 되면 아이한테도 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지금도 좀 그렇죠. 여성들이 요리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위생적이지 않으면 오염된 음식을 가족들한테 모두 나눠주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더 높은 수준의 위생관념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유리했다는 거죠. 적응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염병이 유행하면 우리들은 위생적인 행동을 하고 위생적인 손 씻기도 하고 그러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문제는요, 그 종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는 이런 물체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졌다고 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안전합니다. 안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나갔다고 하는 식당은 1년이 지나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찜찜하고 꺼려지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네, 이런 식의 이제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위생 행동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두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슬람 기도실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이슬람은 화장실에 가면요, 이상하게 손 씻는 데가 있고 발 씻는 데도 따로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되거든요. 그걸 씻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루에 5번이나 기도를 해야 되니 발을 씻는 곳이 곳곳마다 이제 위치해 있고, 그래서 이슬람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오셔서 온 유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발을 씻을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발 씻는 건 코로나를 막는 데 도움도 안 되고, 사실 이슬람 문화에서 이 발 씻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감염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은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말이죠.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식의 심각한 강박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이 되게 된다면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혐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걸 마치 속옷을 입지 않은 것 같이 불편하게 느끼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라고 하기에는 이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수준의 위생 행동은 자신과 사회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어느 정도가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을 잘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는 위생 행동이 행동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행동 면역 체계는 네. 식별, 네. 그리고 식별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하는 감정, 그리고 이제 위생 추구 행동으로 이어지는 행동, 이 세 가지가 쭉 연결돼서 나타나는 일종의 통합 시스템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사례를 보면 이 교회에서 확진됐다, 감염되셨다라는 이 사연을 보니까 저희가 2년 전에 그 대구에 한참 유행했을 때 당시가 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그때 뭐 네. 대구를 봉쇄하라 막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제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네, 봉쇄 당하실 뻔했어요. 네, 밖에 나가면 네.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대구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낙인이나 차별이나 이런 발언들을 인터넷에 떠도는 걸 보면서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요. 예.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네. 대구라는 어떤 이런 단어를 그렇죠. 가지고 굉장히 증오나 차별 뭐 이런 어떤 반응들을 맞아요.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 교회에 보니까 또 우리가 이 종교와 관련해서도 특히 유난히 코로나19는 그동안의 어떤 이 집단 이 감염과 관련해서 네네. 이 종교 기관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 일부 단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일부 사람들의 좀 부정적인 편견들이 있는데, 또 특히 이제 대부분의 이 개신교 그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일부가 이제 그 거리 시위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방역 행동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니까 이게 사회적 갈등으로 좀 크게 비화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건 개신교의 문제도 아니고 종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일부 집단의 이제 과도한 정치 참여가 불러온 이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신교 전체를 비난하거나 종교계 전체를 좀 혐오하거나 하는 것도 분명히 건강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마치 대구에서 감염자가 생겼다고 해서 대구를 혐오한다면 뭐 광주에서 생기면 광주를 혐오하고 뭐 이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신교에 대해 그리고 이제 또 수많은 이 개신교 이제 지도자들은 이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실 자영업자와 보다도 더 큰 소위 뭐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계세요. 그 뭐 교회도 사실 이제 헌금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교 활동이라든지 종교적인 활동들도 대부분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못 하니까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참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좀 이렇게 일탈 행동을 보이시는 이제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그건 어느 사회나 또 어느 집단에서나 늘 있는 얘기니까 그러한 단편적인 부분을 보고 그 집단 전체가 그럴 것이다라고 편견을 가지는 건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감염병에 부르는 잘못된 사회적인 반응이자 혐오라고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혐오나 차별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런 혐오 차별은 정말 예방하고 다 같이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해 보니까 작년 저희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 해외에서 아시아인 증오 네네. 범죄에 대한 네, 맞아요. 그 예방과 뭐 대책 마련 촉구하는 저희가 성명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은 그 뭐 굉장히 그 위험을 많이 느끼고 특히 아시아 여성들이 타겟이 됐었던 맞아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특히 이 코로나가 이 아시아에서 발생한 어떤 감염병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또 서구에서는 많은 이제 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반응까지 나타나고 네, 있고 맞아요. 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혐오나 이 차별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아시아인 혐오, 이제 아시안 헤이트라고 이제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이 아시아인들이 감염병을 일으켰다. 심지어 중국이 일부러 감염병을 만들어서 퍼뜨렸다. 이거는 이제 뭐 빌 게이츠가 무슨 백신에다가 칩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이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이런 루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종적, 민족적 혹은 사회적 편견을 코로나 상황에 그대로 대입시켜가지고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화이자 백신을 만든 이제 그 과학자는 터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독일에서 그 이제 개발을 예. 하거든요. 바이오엔테크사를 창업해가지고 메신저 RNA 이제 백신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개발했고 그게 이제 그나마라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백신 중에 하나로 이제 지금 우리가 늘 널리 쓰고 있는데 아마 접종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만약에 독일에서 이 아시아인 혐오가 크게 높아가지고 터키에서 넘어온 이민자 이제 오르주 튀줄렘인가 이제 그 과학자분이 만약에 혐오에 이제 타겟이 됐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화이자 백신을 지금 사용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병원균은요 인종과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번 퍼지면은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지금 지구촌인의 이동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막거나 봉쇄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따라서 감염병이 한 번 유행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이 감염병, 이 코로나19가 유행을 한 다음에 불과 11주밖에 안 돼가지고 백신 개발이 시작이 됐고 6개월이 안 돼서 임상 실험까지 다 끝나고 투여가 가능한 상태까지 개발이 끝났습니다. 이건 어떤 한 명의 천재적인 과학자가 골방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두 밤새고 힘을 합쳐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일어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좀 전근대적인 물론 이제 인간한테 그런 본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 원시적인 본성에 기반한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배제 같은 반응들은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피해, 손해만 있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특히 우리는 더더욱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은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서도 직업이다, 종교다, 혹은 지역이다, 무슨 정치적인 태도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편가르기 하고 이게 코로나 원인이 너한테 있다, 너한테 있다 이렇게 싸우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지석영 선생이 종두서 처음 차렸는데 그거 갖다가 부순 무당의 행동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서 혐오 대상도 굉장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 상황 보면 1차 유행 때 신천지. 그다음에 뭐 성소수자까지 뭐 네네. 타겟이 되기도 하고 뭐 종교 집단이 타겟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집단들이 이제 그 발생할 때마다 어떤 맞아요. 특정 집단을 이렇게 맞아요. 사람들이 어떤 대상으로 삼는 이런 부분들 보는데 어떤 분은 또 정치나 또는 언론이 이를 네네. 조장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정치나 언론이 무슨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나는 사회 분열을 바란다 이러고선 이거를 일부러 할 리는 없어요. 문제는 언론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기사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치는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게 또 정치인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정치와 언론에서 드러나는 이 부정적인 현상들은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성숙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식의 혐오 반응 혹은 이제 차별에 대한 이제 참여를 조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내는 언론이나 정치에 대해서 쟤네 왜 저러냐, 그렇죠. 싫다, 밉다.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금세 없어집니다. 그런 기사는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고 퍼나르고 그리고 지지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계속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정치인들이 이런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혐오 반응, 이제 차별의 반응에 편승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 영향력을 이제 도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부 정치인의 잘못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사회적 수준의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그 수준에 딱 맞는 정치 시스템을 가진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정치 언론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좀 더 성숙하게 대처하고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방향에는 우리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반응을 하시지 마시고요. 네네. 우리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 서울 시민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외국에서는 뭐 시위도 막 하고 그래요. 마스크 쓰지 말자 시위도 벌이고 막 가서 막 싸우고 막 폭력 집회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묵묵하게 정부의 방역 조치를 성실하게 잘 지키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코로나 혐오가 사회 깊숙이 침투한 상황인데 이제 초기만 해도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냉소적이었지만 지금 또 우리가 많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움 겪으신 건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또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본인이 겪은 공포, 불안, 또 이런 고민들을 또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연 한번 듣고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필 그때가 코로나 막 터진 시점인 2월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활기를 치다 보니 사람들이 바깥 출입도 안 하고 추위만 지켜보던 때에 덜컥 개업을 한 거죠. 개업한 이후로 파리만 날리던 저희 가게에 어느 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가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더군요. 장사도 안 되는데 이제는 가게 문까지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었는데 SNS와 지역 맘카페에 저희 가게 이름이 도배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되고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면 기피 대상이 되던 때였어요. 소독을 마치고 가게 문을 열었지만 찾는 손님이 없더군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고 확진자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부터 전기세, 수도세까지 부담감 때문에 밤에는 잠도 안 오고 진짜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실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지금도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지 기약 없는 미래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매일매일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네. 네.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사실 자영업자의 고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의료인이나 확진자를 제외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희생을 스스로 감수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자영업자 분들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참 짠합니다. 네. 아니 근데 방역 수칙을 지키시느라고 이제 사실은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확진자가 우리 가게에 다녀갔다 식당에 이런 이유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손님이 끊기고 어떤 이런 반응들, 이런 현상들, 이런 게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동 면역계는요, 이 위 양성률이 아주 높아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우리가 오류 관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 가능성만 보고선 이제 판단하지 않고요. 그 가능성 곱하기 위험성을 곱해서 그 값을 보고선 가능성을 이제 가늠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단 1%라고 하더라도 그 감염병의 위험이 너무 치명적이라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유리하죠. 하지만 위험성이 적다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라고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좀 더 건강하고 위험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리한 형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요, 어느 곳은 안전하고 어느 곳은 불안전하고 어느 곳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5만 명씩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잘못된 그런 소위 행동 면역계 부정적인 활성화에 따른 반응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건 이런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죠.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그래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보상을 해주는 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더 방역 관련해 가지고 더 협력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해드려야 돼요. 이제 헛소문을 낸 사람을 찾아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 이런 자영업자들한테 강력한 보상을 뭐 경제적인 보상이 됐던 혹은 뭐 이제 세금 혜택이 됐던 뭐 아니면은 이제 시민사회들의 이제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됐던 어떤 식으로라든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또 이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행동 면역 체계를 좀 발동시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진자 다녀갔다고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확진되는 그럼요. 것도 아니고 감염 뭐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과도한 부정적인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요. 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언 비어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위험이 되는 곳과 위험이 되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다면 역학조사는 왜 하고 질병관리청은 질병이 어떻게 퍼지고 있고 확진자 동선 추정은 왜 하겠습니까? 그런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시적인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고 많은 피해자를 낳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야 될 거는 이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정보만 신뢰하시고 그 외에 특히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일단 거르고 보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확한 정보, 특히 출처가 정확히 네. 믿을 만한 곳에 있는 정보만 잘 신뢰하시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퍼나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함부로 그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좀 이런 사소한 일들 더 크게 이제 네네. 발전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사연 또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벌써 1년도 더 된 일이니 어머니를 못 본 지도 오래되었죠.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간간히 전화로 어머니의 안부를 묻긴 했지만 얼굴을 보고 손을 잡아보고 온기를 느껴본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믿을 수가 없더군요. 불효를 하는 것만 같고 왜 요양병원에 모셨는지 후회만 되고 아파하시다 쓸쓸히 떠나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사무치더군요. 그런데 더 마음이 힘든 건 돌아가신 어머니조차도 뵐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리병 너머 관에 누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멀리서 봐야 하는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네요. 저희 엄마가 저 안에 살아계셨었는데 저기 뜨거운 저 불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제 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 유가족의 네. 사연입니다. 이 코로나로 확진돼서 네네. 사망하신 분들 오늘로써 한 거의 사망자가 우리나라가 거의 7,000명에 가깝습니다. 네, 6,900 맞습니다. 몇십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7,000명 가까이 사망자가 있으면 그 주변의 유가족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방역에 집중하느라 또 이제 살아계신 분들, 확진되신 분들 치료하는 데 집중해왔지만 네. 남아있는 유가족들에 네네. 대해서 참 관심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연. 네. 이거는 좀 개선이 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했을 땐 이름도 없었어요. 2019 NCOV
부위라고 제가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확진자들을 모두 모아다가 그냥 집단 매장을 해버렸어요. 아유. 이게 감염병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없었거든요. 비말 감염이 된다, 공기 전파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많았죠. 사실 한국 사회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방역 처리하고 뭐 12시간 아닌가 안에 화장 처리하는 게 이제 원칙이었습니다. 사회 전체를 보호하는 게 더 필요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이제 감염병의 특성에 기대서 그게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장례를 치르거나 해가지고 확진자가 널리 퍼지는 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또 이제 전파되는지 특성은 어떤지 특히 이제 사체를 통해 가지고 전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고요. WHO의 공식적인 또 CDC의 공식적인 발표는 사체를 통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장례식 때 조문객들을 이제 집합 금지하는 거는 그건 맞아요. 조문객 사이에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가족들이 이 고인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장례식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 비인간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가장 가까운 친척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의 장례식을 최대한 이제 엄숙하게 잘 치러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와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도를 바꾸는 게 어렵고 두 번째는 그런 식의 장례를 치르려고 해도 병원 영안실이라든지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저 영안실, 모 대학병원의 그 장례식장에 확진자가 장례를 오랫동안 치렀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은 그 장례식장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편견에 의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불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났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승적으로 과감하게 장례식은 원점으로 돌이키고 이제 코로나 이전의 방식의 장례식을 허용한다. 단 가까운 친지와 가족들한테만 장례식을 치르도록 한다라는 정도로 사회적인 타협을 이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서 이 장례와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요. 보니까 유가족분들이 우리 가족이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것을 네. 주변에 못 알리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진자에 대한 어떤 이 편견이나 네, 차별이 네. 또 한참 심할 때는 그렇죠. 그 자체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맞아요. 조심스러워하시고 그러다 보니 어떤 우리가 사실은 가족이 사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충격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그 이후에 그 고인을 이제 그리워하고 애도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따라야 할 텐데 그런 것을 못 밝힐 때는 충분하게 슬퍼할 수 있는 이런 기회조차 맞습니다.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족들이 이제 불완전 애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그게 심리적으로 오랫동안 트라우마가 남아서 그 애도가 성숙하게 완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염병에 의한 사망, 자살에 의한 사망, 혹은 이제 범죄 희생에 의한 사망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망 원인, 사인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리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걸 충분히 소화하고 다룰 수 있을 만한 사회적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이거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이제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를 비롯해서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이제 애도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성숙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 기왕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분들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드리고 가족들한테는 또 어떤 심리적 케어가 필요할지 또 혹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기에 이 갈등과 이 혐오를 해결하는 방법은 협력과 연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진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차별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에 대한 어떤 이런 차별이나 편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듬고 좀 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좀 따뜻한 지지를 보내드릴 수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또 이러한 어떤 같이 함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사실 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 이로 인해 가족을 잃으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물론입니다. 듭니다. 네.
자, 이제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3차 접종도 하고 뭐 슬슬 4차 막 얘기도 4차 나오기 얘기 나오죠. 시작하고요. 예, 이러다 보니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못 맞으신 분들은 특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사연인데요. 두 가지의 다른 사연들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접수가 됐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연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연입니다. 저는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요. 1차 접종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두통과 헛구역질, 메스꺼움 때문에 재택근무 기간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어 아예 월차까지 썼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끙끙 앓고 나니 2차 맞기도 두려웠죠. 직장도 나가야 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하니 어찌어찌해서 2차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3차는 또 어떻게 맞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네, 이 사연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다. 보통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밥을 먹거나 커피를 한잔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찌된 일인지 단 한 번도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으세요. 밥 먹는 것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얼마 전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내분이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백신을 맞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미접종자라 코로나에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마주보고 하는 대화도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백신이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라고 백신을 안 맞는 걸까요? 역으로 저희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 아닌가요? 네. 자, 이 첫 번째 사연은 2차까지 맞았는데 3차는 또 어떻게 맞아야 될지 너무 힘들었다. 이 접종을 한 이후에. 그래서 3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두 번째 사연은 백신을 맞지 않는 분이 주변에 계셔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도 피해주는 행동 아니냐. 네네. 본인도 굉장히 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시는데 주변 사람도 또 이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게 백신 접종의 부작용은 두 가지로 좀 우리가 나눠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사실 부작용이 아니라 이 백신 접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증상들이 있습니다. 백신은요, 실제로 우리가 감염이 되는 감염균 혹은 바이러스의 일부분을 우리 몸에다가 직접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한 부분만 이 바이러스 벡터에다가 넣어가지고 몸 안에다가 주입을 하고, 메신저 RNA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의 파티클의 일부분을 RNA에 코딩을 해서 몸 안에 들어가서 그게 다시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몸 안에 감작이 되도록 하는 이제 방식이거든요. 뭐 이론은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부분, 비슷한 녀석을 몸 안에다가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어나는 반응이 심하다면, 즉 이제 여기 사연에서 나온 것처럼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았다면, 그분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증상 반응이 심하신 거예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이 정도라면 실제 진짜 감염이 됐을 때는 증상이 어떨지, 물론 이거를 이제 1대1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만 백신의 반응이 이제 아주 크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실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도 그 부작용이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건 좀 나눠봐야 돼요. 두 번째, 이 백신의 부작용 중에서 백신이 원래 기대하고 있었던 효과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완전 특이 반응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첨가물이라든지 혹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아주 특이 반응들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거는 조금 예외예요. 만약에 이런 두 번째 경우라면 그거는 의사와 상의해서 백신 접종을 유예하거나 혹은 이제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유를 받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백신 접종 자체만을 통해 가지고 심각한 몸살 반응,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백신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에 맞았는데 그걸 맞고서서 하룻밤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했어야 되는 일을 못한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내 면역 반응이 또 나타났고, 내가 만약에 감염이 됐다면 나 제법 힘들었었겠구나, 후유증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접종 맞기 잘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도 됐죠.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막내를 이제 다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막내를 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잘 크고 있죠. 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 얼마 안 됐는데 신생하잖아요. 신생아죠. 지금 이제 네. 2달도 안 됐어요. 2달도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하고 있을 때 제 아내는 아이를 계속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제가 집사람은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그런데 임신 중에 백신 접종 3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 백신 접종의 이익은요, 백신 접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아주 비특이적인 손해를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백신을 거부해야 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다만 아주 특이하다. 나는 예전에 백신 접종을 맞아가지고 심각한 부작용을 앓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하신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핵 예방 접종 여러분 다 맞으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왜 안 날까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맞습니다. BCG 예방 접종 다 맞아요. 요즘 어깨에도 맞고 오에도 맞고 이제 이렇게 점이 9개가 쭉 찍혀 있는 게 어깨에 있으면 그게 BCG 접종이거든요. 95%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MMR 접종이라고 하는 것, 또 DPT 접종이라고 하는 것, 다 생후 1년 내에 모두 맞았던 백신 접종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세요. 생백신도 맞고 사백신도 맞아 보셨어요. 백신 접종 유경험자입니다. 코로나 백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백신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 같습니다. 다만 그 항원을 전달하는 방식이 벡터냐, 아니면 직접 전달하는 사백신이냐, 아니면 메신저 RNA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느냐,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대부분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안심하고 맞으셔도 좋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사실 이 정보 막연하게 그냥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 또 회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또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워낙에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지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에 대한 또 어떤 차별이나 네네. 뭐 혐오 이런 방금 두 번째 사연 같은 경우 아니 이건 우리에게 지금 피해를 입히는 행동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런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신을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받는 안 하신 차별이요. 분들이, 예. 백신 접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면역 저하자라든지 뭐 암 환자라든지 이런 일부분들은 백신 접종을 안 맞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차별을 하시는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차별은 그냥 백신이 아프니까 그냥 백신 맞기 싫어가지고 그냥 혹은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하면 나 하나쯤은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선 이기적인 행동으로 백신을 안 맞는 게 아닐까 싶으니까 혐오하시는 건데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백신 미접종자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욕한다고 해서 욕먹기 싫으니까 백신 접종 맞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해 가지고 백신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그리고 내가 백신을 맞았는데 괜찮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는 게 백신 접종 맞은지 아는 사람한테 야 너 때문에 이게 지금 퍼지고 있어라고 이제 비난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의학적인 상황이 아니시라면 가능한 한 정말 맞으시면 좋겠고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런 상황이 있으신 이런 어쩔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너무 과도한 부정적인 어떤 이런 비난이나 이런 혐오나 이런 반응도 좀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물론입니다. 사연이 있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네. 근데 백신 접종은 대부분 맞으셔도 돼요. 그쵸. 그리고 백신 접종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건 개인의 자기결정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살 전에 맞았을 때 아이 막 태어난 신생아한테 자기결정권을 물어보면서 백신 맞으시겠습니까? 동의서를 받고 주지 않거든요. 네. 그 왜 본인의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그냥 강제로 예방 접종을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백신 이렇게 심각한 팬데믹이 된 상황에 대해서 나는 내 스스로 안 맞을 자유가 있어라고 얘기를 그건 이상한 얘기죠. 그거는 뭔가 좀 논리가 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마음은 이해해요. 그리고 안심이 100% 되지도 않고 또 계속 변이가 이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거 굳이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백신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백신입니다. 특히 그 두 번째 사연에서 네. 그 백신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지 말라고 했다. 한국에 백신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사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네, 이게 있어요. 몇 개 제약회사 몇 개 네. 거기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유언비어 같아요, 왠지. 네, 그러네요. 이게 위험한 케이스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가능한 한 백신 접종을 해야죠, 그렇죠? 다 같이 이제 그 길만이 어쨌든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겠는데요. 저희 학회에서 그 전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네. 백신 접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의 우울감이 상당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백신 접종을 한 분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 생각률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하고 계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심지어는 자살 생각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거는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요, 사회적인 혐오나 차별의 반응이 더 줄어듭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맞았던 게 아니라 똑같은 분인데도 백신 접종을 맞아서 내가 감염병에 조금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사회에 대해서 조금은 더 따뜻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게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코로나 블루를 겪고 계신다면 근데 백신 접종을 안 맞으셨다면 접종을 한번 받아보세요. 접종을 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더 편안해지시고 가벼워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올라가고 팬데믹이 진정되면 혐오나 증오 반응도 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혐오나 이 차별의 반응은 인간의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인간적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이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운 속성들 이것들을 그냥 직면하고 이게 이 사회 전체의 공동체의 협력을 깨는 것들을 막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 백신 접종을 옹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런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음모론자들, 백신을 건파하는 안티백서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막 욕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비난해서는 안 돼요. 사실 그런 분들의 태도는 사실 저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인간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까지 모두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성숙을 보일 때 그럴 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결국 연대와 협력 또 다 같이 어쨌든 이런 모든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게 꾸준히 계속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염병 진화사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 오미크론 변이는 팬데믹 종식 신호일까요? 네. 감염병 기대 사항입니다. 제가 작년에 쓴 감염병 인류라는 책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감염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가 사라졌다고 해도 제2, 제3의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저보고 돈을 걸라고 하면 그쪽에 더 걸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신종 감염병은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로 25개의 신종 감염병이 인수공동 감염병이라는 형태를 빌어가지고 인간사에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그 유행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치명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지카 바이러스다 뭐다 해서 계속 유행하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조류독감이다, 신종 플루다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유행했었고 메르스, 사스의 이야기가 바로 엊그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종결이 됐다고 해도 이거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설령 종결이 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감염병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 즉 신종 감염병이 새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해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의학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 성실하게 잘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WHO가 처음 생기게 된 건 바로 콜레라 유행 때문이에요. WHO의 전신은요, 유럽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던 콜레라, 발진티푸스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종의 감염병 대응 국제 기구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WHO는 모자보건등 일부를 제외하면 감염기원 예방에 쓰고 있는 이 예산이라든지 이제 전문가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감염병은 일부 북반구 선진국에서는 이제 과거의 문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제2, 제3의 코로나가 와도 지금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혐오와 편견에 빠지지 않고 성숙된 사회적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이게 진정한 의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2주간 매일 긴 시간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코로나 고생한 이야기, 또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오픈 사연들,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까지 라디오 doc.co.kr 자막 나가고 있죠.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읽고 공감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한선 박사님,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하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두 번 이제 이쪽에 와서 출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진희 교수님이 저 좋아하시는지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 서울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청년 의사, 이제 애독자 여러분들과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아주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두 모이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한선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특별한 방법, 마인드풀니스에 대해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진영 과장님과 또 연세 휴 정신건강의학과의 노규식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